결국 한국의 빈곤 문제는 사실상 빈곤 이퀄 노인 빈곤에 가깝다고 봐야 된다. 네. 외환위기 직후로부터 한 7, 8년? 요 시기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네. 그리고 또 뒤로 가면 또 확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제 2010년경부터 확 줄어드는데요. 이게 기초 노령연금 도입이랑 상관관계가 높을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 달에 9만 원 들였더니?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상 네.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설계될 때부터 저부담 중복지로 설계돼 있어요. 예. 뭐 유럽보다 아주 높진 않지만 내는 돈은 엄청 적어요. 한 유럽의 반의 반 정도를 내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용돈연금인 거는 용돈 미만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에는 야 우리가 애초에 설계를 저부담 중복지로 했으니까 그 나머지 갭은 뭘로 충당하냐면 네. 다음 세대한테 떠넘긴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덤탱이를 씌운 거죠. 네. 예,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시즌으로 치면 이제 기말고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돌봐야 한다면 저소득 근로자보다는 근로를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경제활동하지 않는 노인들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이거는 그리고 매우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스페셜한 상황이라서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까지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은 어떤 집단인가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모시죠.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국은 쭉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쓰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불평등이라고 하면 불평등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계층 바로 이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합시다 라고 하는 구호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분들도 불평등의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대체로는 좋은 불평등의 결과물일 뿐이고 이분들보다는 더 다른 보살펴야 할 분들이 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불평등이 상층, 소득 상층이 있고 소득 하층이 있는데 네. 소득 상층이 하층을 뜯어서 상층이 된 게 아니라 소득 상층은 그 자체로 글로벌 밸류체인 어떤 세계 경제와 연결돼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원인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가 어떤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좀 빨리 하게 된다든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별개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네. 요 원인은 상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불평등이 변동하는 게 수출과 연동된 변동이 가장 강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대박을 치면 상층이 올라가서 불평등이 커지고 네. 근데 하층은 인구 구조 변화와 가족 구조 변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수치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그 자체만 과도하게 관심이 꽂혀져 있는데 야 왜 늘어났냐 왜 줄어들었냐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하는데 이거를 볼 게 아니라 각각을 좀 인수분해해서 좋은 원인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나쁜 원인으로 증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인을 좀 제대로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과치만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아마 많은 반발도 있을 것 같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 여쭤보면 오늘의 네. 주제인 주제인 노인은 아니지만 수출이 잘 돼서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다 보니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은 연봉이 올라가서 좋아졌는데 네. 뭐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막 안 그래도 연봉 많은 분들이 연봉에 막 2배도 막 받고 그랬다면서요? 잘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이라고 설명하셨고 그게 상층이 하층을 갉아먹은 대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수출 잘하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수출 잘하는 데는 그 수많은 부품업체들 네. 그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네. 이 같이 만든 자동차인데 그 왜 맨 위에 정의선님부터 시작해서 위에만 대충 나눠 갖고 나머지는 안 주니까 그러니까 생긴 불평등이 왜 상층이 하층을 뜯어먹어서 생긴 불평등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뜯어먹어서 생긴 거죠. 나눠 먹어야죠.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중국의 경기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서 벌어온 뭔가는 전 국민이 나눠 가져야지. 그들만 가져가니까 그거 좀 개선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많이 듣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던데. 어떻게 하십니까? 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은 불평등이 커지는 원인은, 그러니까 불평등이 커지는 원인은 수출과 연동된 것 자체는 굉장히 하나의 사실관계로 이제는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어떤 이제 논리적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이거가 뭔가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예. 말이니까 예. 이분들도 납품을 하면 뭔가 받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납품이 이제 어떤 그 대금도 받을 테고 이분들도 급여도 받을 텐데 네. 이것이 불공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게 근데 불공정하니까 이렇게 벌어졌지.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나눴으면 왜 벌어지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공정하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불공정한 게 전혀 없진 않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당연히 네. 갑질이라든가 가불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는 앞으로도 개선할 문제인 거지. 개선할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 낙수 효과가 없는 거냐 문제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있냐 없냐 있긴 문제와 있죠. 예. 그렇죠. 낙수 효과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렇게라도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조금이라도 아무튼 뭐 이쪽이 100 올라가면 이쪽이 똑같이 100이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네. 10, 20, 30, 40이 올라가는 게 있고 다만 불공정 문제가 이제 있냐 없냐 있으면 얼마만큼 있냐 어떤 형태로 있냐 네. 그거는 또 이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뭐 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건 좀 이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불평등 논의가 자본, 노동의 갈등. 네. 왜 또 현대차 팔아서 번 돈을 정의선님을 비롯한 현대차 주주들만 갖느냐는 문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노동의 갈등, 정규직, 네. 비정규직이 똑같이 현대차 만들었는데 왜 오른쪽에서 바퀴 낀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는 적게 주냐?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끼었다고 더 많이 주고 결국 그게 이제 결국은 근로소득의 무슨 뭐 불평등 문제 이 같이 돌아가는 건 혹시 아닌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뜯어먹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누구는 뭐 그런 얘기 하더군요. 성시경이 공연을 하면 공연 수입의 대부분은 성시경이 가져가는 거 맞지. 그럼 뭐 표 파는 스태프들이나 이걸 다 엠빵을 하면 그럼 뭐 성시경은 왜 그걸 하겠냐. 성시경 아니면 안 되는 공연이면 성시경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뭐 논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가 답일까? 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성시경이 부럽긴 합니다. 네, 뭐 이제 뭐 성시경도 부럽고 손흥민도 부럽고 네. 박지성도 부럽고 이제 부러운 경우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논의되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팩트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정서가 강력한 건 사실인데, 네. 우리가 이제 뭔가 문제를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약간 뒤섞어 버린다 그럴까요? 어떤 사안이 이제 쪼개서 봐야지 뭔가 좀 해결의 신화를 그나마 찾을 수 있지. 야, 그러면 너네 이 수출이 잘 돼서 불평등이 커지는 건 무조건 다 나쁜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 수출이 작살나가지고 뭐 평등해지는 건 좋은 거냐. 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공정,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오히려 그 자체에 좀 포커싱이,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와 별개로, 불공정 자체를 좀 오히려 좀 거는 이제, 그거는 불평등 문제라기보단, 이제, 불공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거에 좀 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뒤섞어버리는 순간, 그거 잘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네, 뒤섞어버리는 순간 실은, 해법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은 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화낼 대상을 찾을 수는 있겠죠. 불공정하면 불평등해지는 것 같고, 공정해도 불평등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불평등이 공정한 결과이냐, 불공정한 결과이냐는 공정하더라도 불평등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실은 핵심인 거죠. 그럼 노인 얘기 좀 해보죠. 네. 우리나라 노인들이 대체로 빈곤하고 네. 진짜 빈곤해서 네. 여기부터 정말 손봐야 됩니다라는 건 노인들이 어떻길래? 라는 얘기부터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하층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건데, 네, 예. 통계청에서 이제 빈곤자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특성 분류 자료인데요. 크게 여기서 5가지로 나눴어요. 교육 수준을 중에서 누가 빈곤에 해당하냐?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은 이제 세금과 복지 같은 게 그러니까 세금을 걷거나 복지를 투입하기 이전 단계가 이제 시장 소득인데요. 네. 편의상 이제 시장 소득을 좀 보면은 학력으로는 초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제일 높은 걸로 나오고 연령으로는 65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높은 걸로 나오고 다 노인들이네요. 그렇죠. 사별이고 이제 그다음에 임시일용은 상대적으로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내용으로 치면 우리가 개념 덩어리는 다른 덩어리도 있지만 초등학교 이하 65세 이상 은퇴자 사별인데 사실상 이게 이제 유사한 인격체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노인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하 졸업생은 저희 세대에서는 찾으면 그들은 범죄자니까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 이하 뭐 부모님이 범죄인 거죠. 그렇죠. 의무교육을 어긴 거니까. 초등학교 이하니까 초등학교까지는 포함하긴 하는 건데요. 뭐 그렇긴 한데, 예.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러니 대체로는 다 노인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노인이 결국 이제 그런 뭐 노인이 아닌 분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덩어리로 보면 노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빈곤율 국제 비교 자료에서도 이제 비슷한 걸 보여주는데요. 빵살부터 그러니까 인구 전체 빈곤율을 보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빈곤율 평균이 11.1%고 우리나라가 한 대략 한 17%가 약간 안 돼요. 17% 정도 되는데 아동 청소년기, 청년기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빈곤율이 1.5배 정도 되는 걸로 나와요. 인구 전체로 치면. OECD와 비교해서. 빈곤율이 뭔데요? 빈곤율은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2분의 1. 중위소득의 절반의 소득을 못 받는 사람들. 에도 미치지 못한 빈곤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중이 네. 어떤 나라는 별로 없고 이제 OECD 국가의 한 3분의 2 정도가 유럽 계통의 국가들인데요. 예. 그 나라들은 한 11% 정도 있는 거죠. 그 빈곤선 이하가 예. 우리나라는 한 17% 정도 있는 거고. 많다는 건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군요. 근데 배율로 치면 1.5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배율로 표현하면. 네. OECD에 비해서 우리나라 1.5배인데 노인만 따지면 그러니까 뭐 이제 아동, 청소년, 청년, 뭐 성인 다 노인 다 포함한 게 1.5배고 네. 노인만 따지면 딱 2016년, 17년 자료인데요. 한 약 3배 정도. 한 2.9배 정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앞에서 전체 인구에서 1.5배인 거는 실은 노인 빈곤율 때문에 땡겨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노인만 빼면 우리의 그 소득의 분포는 OECD와 다를 바 없는데 그렇죠. 노인이 평균 되는 바람에 1.5배 된 거고 그런 거죠. 노인만 따라보면 아이고 여기가 범인이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한국 전체 빈곤율을 끌어올린 거이기 때문에 네. 결국 핵심 노인 빈곤율인 거죠. 그럼 노인들 중에 빈곤한 사람들이라는 건 노인 전체 평균 중간소득의 반 이하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 내 중간소득의 절반에 또 못 미치는 그곳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다만 예.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는 네. 노인만을 대상으로 70%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한국의 빈곤 문제는 사실상 빈곤 이퀄 노인 빈곤에 가깝다고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크로스 문제를 몇 차례 이제 20%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자료를 한번 좀 찾아갖고 왔는데요. 네. 설령 이제 소득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노인 문제를 보여주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자살률 문제예요.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이 19년 기준 자료인데요. 80세 이상에서의 자살은 67.3명으로 나와요. 그리고 70대 이상인, 그러니까 7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6.2명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20대 자살 같은 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20대 자살은 19.2명 해가지고 20대 대비 80대 자살 비중이 한 3.5배 정도 더 많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20명 선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원래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나라 보면? 다음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되게 이제 시기열 자료인데요.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확 올라가요. 실제로 그러네요. 노란 선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이제 약간 슬픈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게 이제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자살하냐 이거거든요. 야. 우리나라 노인도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이었어요. 아빠 여기 보시면 지금 20대가 10만 명당 20명 자살했었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노인들도 20명 미만이 자살했었어요. 지금 네. 20대 정도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인 거는 외환위기 이후부터고 오랫동안 안 OECD 자살률 1위를 했는데 와. OECD 그러니까 그 외환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한 뭐 5위 바깥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수치가 팍 올라가는 시점. 여기가 이제 팍 올라가는데 여기가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98, 99, 2000년, 2001년, 2002년 때 이제 쫙 올라가요. 그리고 또 2005년 이후에 자살률이 또 줄어들어요. 2005년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약간 그 우리 설명을 드리면 노란색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고 파란색은 경제 활동을 하는 15세에서 64세인 분들의 자살률이고 예. 맨 밑에 잘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게 이게 보라색으로 깔려 있는 게 15세 미만 아동 자살률이에요. 근데 격차가 쫙 벌어지는 시점이 이제 이 시기인데 이때가 그러네요. 외환위기 직후 외환위기 직후로부터 한 7, 8년? 예. 7, 8년에 요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요 시기. 요 시기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네. 그리고 또 한 시대가 지나서 다시 자살률이 줄어들다가 다시 또 살짝 급증을 해요. 오. 이 시기가 또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어허.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영향이 미쳤으니까 하나 때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경제 위기 때 두 번에 걸쳐서 이 자살률의 급증 시기의 공통점은 경제 위기 그러네요. 시기의 그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약간 고려당 사회다 사실상. 그러니까 가장 힘없고 약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제 뭔가 돌아가시게 되는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약자임을 보여주는 어떤 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수치가 되게 이제 슬픈 지표인데요. 그리고 또 뒤로 가면 또 확 줄어들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10년경부터 확 줄어드는데요. 이건 왜 줄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얘기가 이게 기초 노령연금 도입이랑 상관관계가 높을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 달에 9만 원 드렸더니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2006년도에 연금 개혁 같은 걸 한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상 네.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설계될 때부터 약간 저부담 중복지로 설계돼 있어요. 예. 뭐 유럽보다 아주 높진 않지만 내는 돈은 엄청 적어요. 한 유럽의 반의 반 정도를 내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용돈연금인 거는 용돈 미만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연금이 받는 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를 내고 있는 거죠. 그 국민연금을. 예. 그래서 국민연금법에는 야 우리가 애초에 설계를 저부담 중복지로 했으니까 그 나머지 갭은 뭘로 충당하냐면 네. 다음 세대한테 떠넘긴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덤탱이를 씌운 거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5년마다 이거를 바꿔줘라. 그래서 세대 간 균형을 좀 맞춰줘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국민연금법에 5년마다 재정 추계의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건데 예. 이거를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재정 추계가 나온 게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노무현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4번에 걸쳐서 재정 추계가 발표됐는데 네.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만 이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1000만 명 이상의 노인들 한테는 기초 노령연금이라는 걸 이제 소득 대체율의 5%. 네. 그거를 5%를 준 게 당시 금액으로 치면 9만 원이었어요. 9만 원을 주고. 왜냐면 이분들은 국민연금에도 아무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상층한테는 좀 약간 깎아주고, 국민연금을 좀 덜 받게 하고, 하층한테는 좀, 국민연금 하층한테는 큰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런 이제, 그리고 그거를 좀 순차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2025년까지인가 단계적으로 이제 그 받는 금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초 노령연금이 9만 원이 처음으로 2007년경에 도입이 된 거죠. 예. 이때의 자살률이 줄어드는 거랑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안 갖고 왔는데 노인 우리나라 불평등, 가구소득 불평등, 예. 가구소득이란 임금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는 가구소득 불평등이 줄어드는 분기점도 2008년, 9년, 10년경이에요. 이제 요 지금 덕분에 그쵸 기초 노령금 지급 한 2, 3년 예. 이후부터 이제 자살률도 좀 줄어들고 노인 자살률도 줄어들고 가구 소득 불평등도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단정적으로 이제 뭐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또 이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이제 20만 원으로 주면서 이제 더 쭉 줄어드는 거죠. 도입한 해가 언제예요? 제 기억에는 이제 제도를 한 거는 2007년경일 거고 시행된 건 아마 8년경, 2008년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우리 그 노인 요양보험이
시행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했는데 네. 제도를 만든 건 이제 2006년도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됐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은 자료를 약간 이제 다르게 좀 보여주는 건데요. 네. 85년 대비 2015년 자살률의 변화 추이인데요. 증가율을 단순하게 보여주면 이제 오히려 10대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줄어들었고 85년도에는 80세 이상의 자살자가 15.3명이었는데 네. 2015년에는 83.7명으로 거의 한 이제 4배 이상 뛰는 거죠. 447%, 그다음에 이제 70대는 286%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물론 이제 그 50대 이상도 이제 뭐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70대, 80대가 이제 자살자가 노인 자살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과 자산을 크로스해서 아니 노인들은 자산이 많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자산이 많은 노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다른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약간 자살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책에는 담지 않았던 건데 책에는 이제 분량이나 등등 때문에 이제 도중에 뺐던 작업을 해놨다가 나중에 뺐었던 자료들인데요. 자, 나는 창의적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자신 있게 손이 잘 안 올라가죠? 손 들지 못한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둑 맞은 거지? 있습니다. 창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도둑 맞은 창의성을 함께 되찾아 올까 합니다. 그리고 되찾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원래 나의 것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외치지만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던 창의성 개발 수업, 바로 문은혜 작가와 함께 합니다. 무릎팍도사 상상플러스, 안녕하세요. 무한도전, 우리나라 예능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 방송들의 방송 작가였지만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은둔의 고수 문은혜 작가가 3프로TV에서 최초로 선보입니다. 내 안의 창의성을 일깨우는 시간, 맛보기 강의는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프로님께서 소득과 자산의 교차 분석, 그 자료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노인들이 소득은 당연히 없는데, 왜냐하면 직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연금도 없으니까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노인들은 원래 어차피 노인 되면 직업도 없고 연금도 없다 보니 젊을 때 번 돈을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필요한 데마다 그냥 이렇게 빼서 쓰는 게 아닌가, 물론 넉넉하지 않겠으나 그분들은 행정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네 라고 잡히지만 실제로는 그냥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넣어 있는 돈을 아껴가면서라도 조금씩 빼서 쓰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 노인들은 젊을 때 번 돈을 다 연금에다 바치고 나라에다 바치고 하면서 빈털털이지만 나라에서 매번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그 100만 원이 소득이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어서도 어려웠지만 나라에서 걷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 돈을 노후에 먹어야지 라고 하는 돈으로 쟁여놓고 있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꺼내 쓴다면 유럽의 노인이나 우리나라 노인이나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건 같은데 유럽의 노인은 소득이 100만 원으로 잡히고 우리나라 노인은 은행에서 꺼내 쓰는 건 소득은 아니니까 그냥 안 잡혀서 야 이거 저분은 많이 빈곤하시네 로 간주되는 건 혹시 아닌지, 물론 뭐 여유 있는 노인들이 많지 않다는 건 피부로도 느낍니다만 그러나 통계로 잡히는 만큼 그렇게 가난한 노인들이 태반이겠느냐. 네.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 쓰는 노인들도 꽤 되는데 그분들 잘 가려낸 거냐 하는 또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구분하면 예. 소득과 자산이라는 표현을 방금 이제 네. 쓰셨는데요. 자산은 이제 뭐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이 대표적인데 소득과 자산과 자산 소득은 다른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산 소득인 경우는 다른 데이터를 보면 0.1%에서 0.01% 사이 이 정도는 비중 있는 자산 소득을 가지고 거의 상위 1% 또는 네. 0.1% 안에 들어가는 분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상위 1%도 아니고 이제 상위 0.1%. 그 정도 분들은 근로소득보다는 약간 자산소득이 대체로 소득인 경우고 예. 또 상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어지간한 사람들도 이제 자산이 있으나 자산소득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좀 매우 드물다는 얘기를 그러겠죠. 좀 예. 네네, 예. 일단 드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데 종부세 낼 돈이 없다. 뭐 타워팰리스가 뭐
요즘은 상대적으로 이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게 훨씬 많아졌지만 뭐 그러나 한 아무튼 50억, 100억인데 이제 소득은 별로 없다 이런 분들 했을 때 자산 떼부자 어떻게 보면 팔면 되는 건데 자산을 팔았다고 치면은 소득과 자산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한 게 있어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인용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제 다양한 노인 빈곤 유표 산정을 위한 연구라서 이분들 쓴 표에는 다차원 빈곤이라는 개념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차원은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 네. 여기서 자산 빈곤 개념도 중간 자산 기준 2분의 1.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만약에 그 2억이다. 예. 그러니까 평균이 2억이면 1억이 미만인 사람들. 예. 그 자산 빈곤으로 간주한 거죠. 일단 빈곤 개념부터 여기 이제 기본부터 좀 보면은 노인 빈곤율 중에서 노인 단독 가구인 경우 2016년도 데이터를 보면 71.5%가 이제 빈곤에 해당하시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노인 부부만 있는 경우도 한 51.4%. 네. 그다음에 이제 비노인 배우자, 쉽게 말해서 이제 노인이 아닌 분들이 있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경우는 한 이제 빈곤이 23%.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26%가 빈곤이고, 아마도 이거는 이제 좀 뭐 이제 아주 어리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비노인이 가구주인 경우, 뭐 이렇게 젊은 친구라든가, 뭐 성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면은 빈곤이 7.3%. 이런 정도가 이제 가구 특성별 노인 빈곤율의 기본 개요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은 방금 소득과 자산의 교차 분석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제 상단에서 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거는 그 최저 주거 기준인데 그거는 좀 논의를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고 예. 소득과 자산을 좀 중심으로 보면 어떤 여기서 결핍률과 빈곤율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보면 되는데요. 빈곤율이 전체로는 13.5%였는데 65세 이상은 이제 이때 기준으로 한 46.3%, 지금은 한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소득은 그렇다는 거죠? 네, 소득 예. 기준으로. 예. 그래서 그리고 자산에 관한 빈곤. 요때 기준으로 이제 이게 2016년도 15년 기준인데요. 29.6%. 노인 세대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이 아닌 세대는 소득의 빈곤은 8.5%. 아까 마침 취업률이랑 좀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자산 빈곤은 거의 노인의 자산 빈곤과 비슷하게 나와요. 30.4%.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서는 결핍선은 요때 기준으로는 소득은 1,365만 원이 요거가 이제 이 선에 미달하는 분들 네. 소득이 이제 그거 자산으로는 3천만 원대 정도가 이제 자산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진 분들은 노인이 절반, 비노인이 절반. 그런 거죠. 그런 뜻이네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3천만 원이 순자산이 안 되면 이건 자산이 너무 없네요 하는 여기서는 빈곤층에 이제 속하는데. 그쵸. 이제 노인분들 중에 30%가 예. 그 3천만 원 미만이었던 거고 당시에 비노인도 약 30% 정도가 이제 예. 해당했던 거죠. 그 말은 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나라 노인의 70%는 네.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다는 뜻인데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자산 포함하는 거니까 네. 뭐 2억짜리 집 한 채 있는데 이거 내가 살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하는 자산도 있을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집인 거죠.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이 있어도 그렇죠. 이분은 자산 빈곤층은 아니나 네. 돈 나올 것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모기지로 뭐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런 이제 그래서 모기지 제도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물론 그렇죠. 그런데 노인층의 70%는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은 있다는 뜻이니까 이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 중에는 꽤 많은 현금, 꽤 네. 많다고 해도 뭐 넉넉하겠어요. 네. 7, 8천만 원, 네. 뭐 1억 정도 넘는 현금이 있는 분이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찾아서 쓰시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 또 뒤에 보면 네, 또 그렇죠. 재밌는 표가 있는데요. 자산의 약간 수준을 다시 네 등분으로 나눴어요. 네. 여기 평균 자산액이 노인 전체로 치면 가구원당 자산액이죠. 이건 자산액. 예. 소득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1억 5천만 원이네요. 노인 전체의 평균 자산액은 1억 5천만 원이었고 네. 비결핍은 빈곤 개념이랑 같은 거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인 중에 빈곤하지 않은 노인은 대략 한 54%. 연금이 있든 뭐 이사소득이 있든 월세소득이 있든. 그쵸. 예. 그래서 대략 한 54대 46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빈곤하지 않은 노인은 54%, 빈곤한 노인은 46%인데 이 빈곤한 노인을 다시 둘로 쪼개서 예.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이거를 이제 요 연구한 팀들에선
다차원 비빈자라고 표현했어요. 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다. 네. 그게 대략 55%인 거죠. 그다음에 다차원 빈자. 소득도 빈곤이고 자산도 빈곤인. 네. 둘 다 50% 미만인 분들이 이 중에 한 45%. 진짜 어려운 분들이죠, 이분들은. 요거를 제가 이제 이 곱하기를 해봤어요. 46.3%와 45.0%를 곱하겠더니 예. 우리나라 노인 중에 진짜 어려운 그쵸. 노인의 비율이네요. 소득도 절반이고. 절반이야, 자산도 절반이야가 엔드 조건으로 만나는 분들. 그렇죠. 예. 20.7%가 딱 나오더라고요. 요 표에서 재밌는 거는 자산 계층별 분포를 4등분으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최저, 저, 고, 최고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눴는데요. 네. 이제 뭐 그냥 편의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표현할게요. 최저를 1등급이라 표현해가지고 1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여기 이제 자산도 빈곤하고 소득도 빈곤한 분은 여기에 거의 95%가 몰려 있어요. 그 이제 둘 다 빈곤하신 분들은 반면 소득은 빈곤이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여기서 빈곤하지 않다는 건 최소한 중간 자산의 2분의 1 이상 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4분의 3에 해당하시는 자산 기준으로 한 대략 한 333 정도로 분포돼 있네요. 333 정도로 대략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인 세대 중에서 약 21% 정도, 5가구당 1가구는 둘 다가 엔드 조건으로 지금 빈곤한 분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예. 빈곤 노인 분들이 이렇게 좀 이제 어떤 자산과 소득을 좀 크로스한 자료를 있습니다.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성을 좀 더 다시 이제 본 자료인데요. 누가 그러면 노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좀 더 빈곤, 방금 말한 상태에 있는 거냐?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 노인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많은 걸로 나와요. 전체 소득이 빈곤한 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6%인데 그 중에 한 35 대 65로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성비죠, 성비가 35 대 65 정도. 왜냐면 이제 남성분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에 좀 더 이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요 비율은 좀 비슷한데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분. 그분들만 비율을 보면 한 4대 6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 빈곤하고 자산도 빈곤한 분들은 한 3대 7 정도로 되는 걸로 나오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약간 뜻밖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거주 지역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서울광역시 군 도농 복합군으로 보면 서울광역시, 그 다음에 이건 하면 이제 우리 그냥 시 같은 걸 포함하는 거죠. 예. 광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전체의 한 80% 가까이가 몰려 있다. 그럼 이제 인구 구성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쪽이 워낙 인구가 압도적일 테니까 네. 이분들의 이제 주거 형태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네. 복지 패널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연구하셨던 건데요. 소득은 빈곤인데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분들. 예. 이분들이 통틀어서 자가 비율이 제일 높아요. 노인 전체의 자가 비율은 68.5%인데 그리고 그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자가 비율은 79%인데 그리고 전체 빈곤 노인의 자가 비율은 56%인데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네. 한 84% 정도 된다는 게. 집 한 채 남아있는 노인들이 꽤 많다는 뜻이네요. 대부분. 그렇죠. 네. 이분들은 아무튼 이제 이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네. 이분들도 소득은 없는 걸로 잡힐 테니까 소득을 중심으로 한 빈곤한 노인들 조사에는 매우 빈곤한 걸로 잡히실 거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다면 네. 오히려 소득 활동을 더 안 하실 겁니다. 공공근로도 안 나가시고. 그렇죠. 그렇다면 더 빈곤한 걸로 또 역설적으로 잡힐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캐시플로우는 만들어 드리고 네. 집 한 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나 또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을 도와주자니 그게 이제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목이지 제도의 중요성이 그건데요. 정부가 하는 것 중에는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네.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소득을 제공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좀 이제 뭐랄까 그거는 이제 정부가 복지 정책이랑은 좀 다른 거죠. 복지 정책은 뭔가 이렇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자산과 소득을 좀 이렇게 그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정책은 제가 보기 좀 더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기초연금 대상에서는 빼돼. 그럼 나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정부가 괜히 까탈스럽게 영목이지를 뭐 받네 안 받네 이러지 말고 다주택이네 아니네 이거 하지 말고 다주택이라도 월세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모기지를 저희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9억 넘든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자동으로 이제 뭔가 나올 테니까 해결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내 돈 받아서 쓰고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나는 안 할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에게 그 기초연금의 재원이 더 가죠. 더 어려운 분들한테. 그러니까 앞에서 2페이지를 거들어가면 소득은 빈곤이지만 자산은 빈곤이 아니었던 분들의 그 자산 기준 수준 네. 수준에서 총 4단계로 나눴을 경우 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셨던 분들이 대략 비율 한 66%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전체 평균으로 보더라도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이분들의 평균은 1억 4천 정도로 나오니까 아무튼 뭐 한 2억 이상 정도 대충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방법,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면 굳이 기초연금 안 내려도 되는 분들인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에게서 뺏어서 뺏는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분들이 받는 걸 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면 그렇죠. 더 좋은 일인데, 뭔가 집중해서 이제 더 두툼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분들에게는 표가 안 갈 테니까 정치권들이 다음 정권에 당신들이 하시오 그러고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좀 종부세를 좀 이렇게 잘 좀 서운하지 않게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 패키지 같은 걸 고민해 볼 수도 있죠. 종부세까지 안 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표를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차원이긴 한데 네.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은 자가 보유 비율이 요 어르신 세대를 통틀어서 네. 노인분들을 통틀어서 가장 비율이 높은 84%이고 그다음에 소득도 빈곤, 자산도 빈곤인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가 비율이 한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증부 월세가 31%, 여기 이제 기타 비율이 34%인데 이거는 전세로 추정됩니다. 네. 여기 이제 소득과 자산의 교차되는 지점, 다차원 빈곤 개념이라는 말로 이제 여기서 접근하셨는데 네. 6대 4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 전체 노인의 60 정도, 그리고 이제 빈곤 노인이 40% 정도 되고, 네. 둘 다 빈곤한 사람 대략 한 55대 45, 소득과 자산이 동시에 빈곤한 분이 한 45%, 네. 전체 노인으로 치면 한 21% 정도가 대략, 21% 정도가 두 가지 엔드 조건으로 빈곤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20% 정도가 시급히 건져드려야 될 절대 빈곤이고, 그렇죠. 자산도 없고 소득도 그렇죠. 없고, 나머지 80%의 노인은 넉넉하게 하겠어요, 노인인데. 그렇죠. 뭐 그러나 그나마 자산이 좀 있거나 소득이 좀 있거나 네. 해서 우선순위로 굳이 좀 따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뭐 이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논의됐던 것 중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라는 거에서 그 전국민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고용보험 제도는 있는데. 고용보험 제도가 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가 그때 그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예. 일자리를 잃는 분들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거나 고용보험 혜택에서 좀 바깥에 있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고용보험 제도라는 게 고용이 실직 상태가 됐을 때 작동해야 되는 건데. 안전장치를 하라고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고용보험 제도라는 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돈을 낸 다음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노동자와 노동자 아닌 거에 노동자가 아예 아니시거나 그게 자영업자가 대표적인 분들이죠. 네. 아니면 노동자와 노동자 아닌 거에 어떤 애매한 경계. 보통 이제 특수고용 종사직이라고 보통 네. 불리는 예. 특고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분들인데 뭐 대리운전 한다든가 퀵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그런 요양보 계통의 돌봄 계통에 계시거나 간병인 계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인 건데 그래서 이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데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거가 실제로 워킹되도록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예. 것 중에 하나가 국세청이 이거의 주역을 맡는 거야. 국세청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금융자산이 됐건 부동산 자산이 됐건 소득이 됐건 뭐 이프로님이 됐건 제가 됐건 우리가 뭐 어디 강의를 해서 버는 돈이 됐건 원고 어디 기고를 해서 버는 돈이 됐건 여러 가지 거가 가장 많은 우리의 소득 정보 그다음에 자산 정보가 네.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 국세청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그 징수의 주체로 징수의 주체로 나서고 그거에 맞도록 제도를 개혁해야지만 이제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제가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예. 이거를 다른 나라 방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노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려 그러면 밑에 처지에 있는 노인은 노인대로 너무 어려운 큰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를 바꾸려면 이제 특히 정보가 많이 모여 있는 국세청이 그렇죠. 국세청이 이 어떤 이제 그 정보를 줘야 징수 된다. 주체, 징수 주체로 어떤 노인이 진짜 어려운지, 어떤 그렇죠. 노인은 조금 더 어려운지, 정보를 주든가 아니면 아예 국세청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든가. 징수와 징수 주체의 어떤 분배까지, 지급까지. 그렇죠. 그거의 상당 부분을 이제 국세청이 역할을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표적인 제도주가 지금 현재 이미 있어요. 그게 옛날에 근로장려세제라고 불렸던 예. 근로장려금으로 요즘은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은 기존의 복지제도는 일을 안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을 확인한 다음에 돈을 복지제도를 지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EITC 제도라고 보통 이제 그러는데요.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이제 마치 매칭 방식 비슷하게 일정 금액까지는 이제 더 금액을 예.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근로 유인형 그 복지제도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실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요. 최저임금 제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근로장려세제인 거죠. 그래서 근로장려세제 같은 거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가 예. 이제 좀 제도가 좀 약간 제자리 걸음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근로장려세제 비율중을 확 높였어요. 근로는 하는데 소득이 넉넉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너무 힘들다. 지금 노동자긴 노동자지만 난 지금 거의 빈곤에 가까울 정도로 또는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빈곤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 표현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빈곤이 아니라 그래서 넉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뭔가 좀 더 이제 얹어서 뭐 이제 주겠다. 연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될 수 있도록 얹어서 주는 제도가 EITC인데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그거를 하려면 그 작업을 국세청이 하는데 몇천 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국세청이 그 EITC만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이 몇천 명인가 그래 몇천 명인가. 제가 이제 그 수치는 다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요런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또는 이제 그 소득과 자산을 크로스하는 어떤 거를 그 필터링하면서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거. 예. 이게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한국의 어떤 복지제도의 개혁 과제인데 그러려면 그 이제 전문가분들이 주장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접점, 그 제도 개혁의 포인트가 네. 국세청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 징수 문제와 복지제도에서. 데이터가 국세청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공개가 안 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복지제도를 하려고 할 때 부자한테도 막 가고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이 보건복지부한테 주라고 네. 국무총리가 지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일단 필요했던 거죠. 그 법은 만들면 되죠. 나쁜 법도 아니고 왜 지금까지 안 만들고 필요하다고 목놓아 주장을 하면서 나쁜 법도 만들면서 필요하다고 목놓아 주장하는 경우가 없어서 안 바뀐 거죠.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목놓아까지는 아니고 네. 이렇게 몇몇 전문가, 소수 전문가분들이 이제 얘기하고 그분들은 뭐 이제 목놓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말하고 빠지고 법 만드는 의원들은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그쵸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별 관심 없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거버넌스 문제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공공기관들은 다 같이 공유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내 정보 나라에서 아는데 국세청이 아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아는 게 더 기분 나쁠 일이 있어요? 정보의 주체인 저는 말씀하신 거에 입장에서? 적극 동의하는 것 전제로 스웨덴이 세금이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스웨덴 복지국가의 상징인 스웨덴 중에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던 자료들 같은 거 보면 스웨덴은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옆집 얼마 버는지도 안다면서요? 근데 우리 뭐 어디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집에 뭐 그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갔는데 이 집은 얼마나 세금 내지? 라고 그걸 검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약간 개인 정보로 취급하기보다는 세금 정보는 약간 이제 어떤 공적 정보로 하니까 마치 우리 블록체인 원리 비슷한 것처럼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공개까지 원하는 건 아니라 정부 기관들이나 부처들끼리는 공유해라. 굳이 뭐 동의하지 말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다 알면서 어차피. 제가 이제 국회에서 동의도 자료 없이. 요청 같은 거를 이제 국회 보좌관을 써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면 국회법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이제 뭐 그 여기저기에 이상한 단서 문구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 있는 문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약간데 국회법에 있어도 무슨 세법의 이런저런 표현들을 가지고 뭐 이제 자료를 제대로 안 준다든가. 국세청이 네. 그런 것처럼. 국회에서 달라고 할 때도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어떨 때 가끔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거죠. 옛날에는 안 됐다가 또 어떨 때는 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중요한데 덜 취급되고 있어서 뭔가 좀 약간 그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런 정보와 그런 조문들, 그런 문제들을 좀 제가 보기에 좀 진도를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그냥 이제 그냥 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잘 거죠. 모르니까 그냥 다 뿌려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잘 모를 때는 다 안 뿌리면 억울하게 못 받는 극빈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부터 좀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니 그렇죠. 최저임금 올리는 것보다 노인 복지수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최저임금은 너무 과도하게 급진적으로 올리기보다 물가 상승이 반영된 경제 성장률 언저리에서 이제 너무 처지지 않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불평등 개념에서 하층의 가장 큰 덩어리는 노인분들이고 그리고 노인 중에서 특히 이제 빈곤에 속하는 노인분들 그분들을 잘 뭔가 이제 일정한 정도 소득을 최소한의 소득을 가져가도록 해주는 게 어떤 이제 우리가 불평등이 좋은 원인과 나쁜 원인이 섞여 있다고 할 경우 네. 특히 나쁜 원인에 의한 불평등 정부 및 우리가 어떤 사회가 정책적 개입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 특히 노인 문제가 가장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 얘기는 뭐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좀 우선적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걸로 해결해 왔다는. 그게 이제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제가 이제 노인 빈곤과 자살을 좀 줄여야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한국의 노인 그 고령화 속도가 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나라여서, 이거를 고려하고 이제 종합적인 뭔가 고려를 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도 중요하긴 하지만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 어떤 노인 문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약간 뭐랄까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약간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유럽 노인 문제를 접근했던 유럽의 방식, 초고령화 문제를 접근했던 유럽의 방식, 일본의 방식, 한국의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른데 예. 그래서 뭐 유럽 모델, 일본 모델, 한국 모델 그것이 초고령화에서 어떻게 각각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경제 이슈라든가 복지제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래서 한국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야 우리나라 유럽 같은 복지국가가 돼야 되니까 유럽 제도를 모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이 학계에서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유럽 걸 모방하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 착살난다. 유럽 걸 함부로 모방하면 안 되고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이제 그래서 약간 초고령화라는 개념을 이제 초고령화 문제의 한국적 특수성과 그거에 대한 대응의 어떤 어떤 이제 한국적인 대응의 필요성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다음에 우리나라 노인은 더 독특한 게 있군요. 앞으로도 최 소장님과 제가 노인이 됐을 때 벌어지는 문제도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 겪는 문제랑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가 있잖아요. 1차 베이비부머의 상징적인 분들이 58년 개띠이고 2차 베이비부머의 핵심이 이제 그 70년대 초반생들인데요. 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 겁니다. 이 네. 두 베이비부머 세대가 앞으로. 1차, 2차가 뭐 거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서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네. 저는 뭐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나
다음 세대한테 슈퍼 울트라 덤탱이를 씌울 가능성이 있어서 그 슈퍼 울트라 덤탱이가 되지 않도록 네. 이 어떤 세대 간 균형 문제와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와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건지 그래서 그걸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겠군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최병천 소장님과 저의 노후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덤태기? 덤탱이요. 덤탱이?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책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이었습니다.